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발췌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3장 감정의 해부학.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전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칭과도 같게 된다.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지적 능력을 통해 이성이 사용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만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있다.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낸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남자의 마음은 갖은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지.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다.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관련된 감정 및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에 바탕을 둔 정리 체계에 맞게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지 사실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하다.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켜보는 데에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되풀이해서 떠오르기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친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감정적 위기 다루기. 감정적 위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힘겨워하는 문제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상의 재앙을 내버려 두어 제풀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다룰 때 마음이 동원하고자 하는 평상시 기제는 억압이나 억제와 표출,
회피다. 이런 기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면 해롭지 않다. 감정 압도 시의 기제 활용은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다. 이 묘책의 목적은 감정을 해체해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한 많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아도 된다.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얼마간 줄어든다.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인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감정 복합체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그중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뒤에는 길든 짧든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 높은 자각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치유.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것이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일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제는 잔재를 처리하는데 쓸 수 있는 기제를 알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남은 감정을 조사해 놓아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일을 치른 뒤에 진가를 발휘하는 새로운 감정 치유 기법을 알게 된다.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의와 의미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환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인간의 운명이 원래 그러하니 쓴 웃음이라도 지으며 참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흔히 짐작한다.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곤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다. 프랭클은 자신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다. 그는 임상 경험과 개인 체험을 통해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 해도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괴로워하고 싶은가이다. 언제가 되어야 기꺼이 괴로움을 포기할 것인가? 그만하면 되고도 남는 것이 언제인가?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왜소함이다. 왜소함은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인색하고 음해하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앙심을 잘 품고 비판 잘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죄책감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만심 강한 측면이다. 왜소함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자존심만 고갈시키고 낮춘다. 자기 혐오와 끝없는 죄책감, 벌을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왜소한 측면 때문이다. 그런 측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은가? 그런 측면에 힘을 보태고 싶은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싶은가?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본다면 연봉 인상 목록에 첫머리에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소함은 나약함과 허약함, 질병,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부정적 감정에 놓아버림과 병행할 수 있는 매우 건전하면서도 내적 변모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긍정적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발췌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도서는 꼭 구매하셔서 옆에 두시고 자주 읽어보시면 참 좋고요.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항상 하늘의 구름처럼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구름이 사실 한번 비가 쏟아져야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억압이나 억제, 표출이나 회피를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이 소진돼서 스스로 갈 길을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